5세기 초 광개토 대왕이 이끄는 고구려는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반도 깊숙이까지 세력을 확장한 고구려는 백제와 일본군을 격파했고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후 백제, 신라, 일본 세 나라는 팽창하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만 했습니다. 이 중에서 백제와 일본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 계기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제와 일본이 유독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은 삼국사기와 일본 서기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라는 국가 명칭이 만들어진 건 7세기 후반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정확한 명칭은 외국 또는 외나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더 익숙한 이름인 일본이라 부르겠습니다. 일본은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300년까지인 야요이 시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원시 시대를 벗어나 문명 시대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야요이 시대에는 논을 기초로 한 농경사회가 발전했고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에 출현했습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발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일본은 그런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에 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립돼 있던 일본이 외부로부터 농경과 철기 문화를 한순간에 전수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집단을 흔히 도레인이라 부르는데 이들이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던 한반도에서 왔을 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물을 전수받기 용이했던 서일본이 일본에서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야마토 정권이 서서히 일본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제와 교류했던 세력도 주로 이 야마토 정권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을 말할 때 일본 서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서기는 신화와 과장이 뒤섞여 있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일본의 역사적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4세기경의 백제에서 건너온 아지키가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됐으며 그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인물인 왕인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이 백제로부터 학문과 문물을 전수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지키와 왕인은 일본 쪽 기록에만 등장하고 삼국사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백제와 우호 관계를 맺고 여러 번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거의 연례 행사처럼 신라를 공격했다는 기록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 시기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이 바로 백제가 일본에 선물했다고 알려진 칠지도입니다. 칠지도는 7개의 칼날이 가지처럼 달린 칼로 현재는 일본 나라현 석산신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백제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일본에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칠지도에 새겨진 문구에 따르면 백제왕이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한 주체에 따라 상위자와 하위자가 뒤바뀐 셈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또 백제가 일본의 명령을 받아 군을 일으켰다고 적혀 있지만 여러 정황상 군사행동의 주체는 백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서기는 일본이 백제를 간접 통치한 것처럼 기록했지만 이는 야마토 정권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록을 왜곡한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 관계를 떠나 오랫동안 일본이 백제와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이를 갈면서 적대감을 표출한 대상이 있었으니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399년 일본은 백제와 가야와 동맹을 맺고 신라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를 도우러 온 고구려군에 참패를 당해 무수히 많은 일본군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478년 일본이 중국 송나라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는 고구려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구려가 무도하여 일본이 송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걸 방해하고 있으니 또 노략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고구려를 치려고 했으나 왕이 사망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왕의 뜻을 이어받아 고구려 정벌에 나설 것입니다. 남쪽에서는 신라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제와 일본이 호시탐탐 신라를 노리고 있었고 고구려마저 신라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신라를 통치했던 내무랑이 죽고 실성왕이 새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내무랑의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가 대신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성왕은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내무랑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한을 풀기 위해 내무랑의 아들이었던 미사은과 보코를 각각 일본과 고구려에 볼모로 제공했습니다. 실성왕은 또 고구려에서 알고 지냈던 살인청부업자를 불러서
내무랑의 또 다른 아들인 눌지를 죽이게 했습니다. 얼마 후 살인 청부업자는 눌지와 마주쳤는데 눌지가 뛰어난 인물임을 알아본 그는 눌지를 죽이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성왕이 나에게 당신을 해치라고 시켰으나 지금 그대를 보니 차마 죽이지 못하겠소. 그러자 눌지는 반대로 실성왕을 죽이고는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가 417년이었습니다. 눌지왕은 왕이 되자마자 고구려와 일본의 인질로 보내진 동생들을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눌지왕은 수소문한 끝에 박재상이란 인물이 용감하고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동생들을 데려오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먼저 고구려로 간 박재상은 고구려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돈은 성실과 신의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로 볼모를 보내는 것은 말세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임금이 사랑하는 아우가 여기에 있은 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우리 임금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만약 대왕께서 호의를 베풀어 그를 돌려보내 주신다면 대왕께는 손해될 일이 없으나 우리 임금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박재상에게 설득된 고구려 왕은 보코를 신라에 돌려보냈습니다. 눌지왕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뻤지만 아직 일본에 잡혀있는 미사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 아우 생각하기를 좌우의 팔과 같이 하였는데 지금은 단지 한쪽 팔만 얻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박재상이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대국이고 왕이 어질기 때문에 신의 한마디로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인의 경우는 말로 달랠 수 없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왕자를 데려오겠습니다. 신이 외국으로 가면 제가 나라를 배반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저들이 듣도록 하소서. 그리고 박재상은 가족을 만나지도 않은 채 곧바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박재상의 아내가 바닷가로 달려가 통곡하면서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재상은 뒤돌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왕의 명을 받아 적국으로 가는 것이니 우리가 다시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박재상이 일본에 도착하자 일본의 왕은 처음에는 박재상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왕이 박재상의 가족을 가뒀다는 소식을 듣고는 박재상이 정말로 나라를 배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왕은 신라를 공격할 때 박재상과 미사은을 길잡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편 박재상은 미사은과 함께 배를 타고 고기와 오리를 잡는 척하면서 일본인들을 방심하게 했습니다. 박재상이 미사은에게 몰래 혼자서 신라로 도망칠 것을 권하자 미사은은 어떻게 자기 혼자서 돌아갈 수 있겠냐면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재상이 만약 함께 도망치면 계획이 실패할 거라고 설득하자 미사은은 눈물을 머금고 혼자서 신라로 도망쳤습니다. 돌아온 박재상은 늦은 시간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미사은이 멀리 도망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미사은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안 일본인들은 박재상을 붙잡아 불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눌지왕은 두 아우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412년 고구려에서는 광개토 대왕의 맏아들 거연이 새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수왕이었습니다. 아버지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가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장수왕 때에 가서야 고구려는 비로소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427년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삼국사기는 장수왕이 수도를 옮긴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양이 더 따뜻하고 평야에 위치해서 그전 수도였던 국내성보다 생산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게다가 좀 더 남쪽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 우리가 흔히 아는 평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평양의 위치를 의심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평양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지금의 평양을 기준으로 삼아 어지러이 폐수의 원래 위치를 찾는다. 중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요동 동쪽의 강을 죄다 폐수라 불렀기 때문에 그 거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 사실과 어긋나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의 평양을 평양이라 하는 사람들은 대동강을 폐수라고 하며 요양을 평양이라 하는 사람들은 헌우낙수를 폐수라 부른다. 물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대동강을 폐수라 하는 자는 자기 나라 국토를 스스로 줄여서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박지원이 언급한 폐수는 평양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 위치가 분명치 않아서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장수왕이 왕에 오른 지 23년째인 435년, 고구려의 오랜 숙적이었던 연나라는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남쪽의 송나라와 북쪽의 위나라가 양분한 상태였는데
연나라는 위나라에 빌려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직감한 연나라의 왕 풍홍은 몰래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에 망명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436년 연나라는 위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장수왕은 연나라의 수도인 화룡성에 군을 파견해 망명을 요청한 풍홍을 구출하고 그곳 백성들을 고구려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 백성의 행렬이 무려 80여리에 이어졌다고 합니다. 풍홍이 요동으로 도망쳐오자 장수왕은 사신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용성왕 풍군이 이곳까지 와서 노숙을 하느라 군사와 말이 피곤하겠습니다. 하지만 풍홍은 고마워하는 대신에 장수왕이 자신을 모욕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풍홍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제로 불렸었는데 장수왕이 자신을 황제가 아닌 왕으로 낮추어 부른 것이었습니다. 풍홍은 평소에 고구려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망명온 처지였음에도 황제와 같은 대우를 받길 원했고 상과 벌을 주는 것을 연나라에서 한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장수왕은 위나라와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풍홍을 보호해줬습니다. 하지만 풍홍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자 장수왕은 풍홍의 시종을 빼앗고 태자를 볼모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앙심을 품은 풍홍은 고구려를 떠나 송나라로 망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장수왕은 군을 보내 풍홍과 그의 자손 10명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렇게 연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백제는 점점 강성해지는 고구려를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계류왕은 궁여지책으로 위나라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할 것을 부추겼지만 위나라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제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백제의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475년 장수왕이 직접 3만의 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기에 앞서 도림이라는 승려를 백제 첩자로 보냈습니다. 당시 계류왕은 바둑을 좋아했었는데 바둑의 고수였던 도림은 바둑을 통해서 쉽게 왕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계류왕도 조금 더 일찍 도림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을 정도로 그를 아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도림은 왕의 은혜에 보답한다면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과 언덕, 강과 바다입니다. 이는 하늘이 베풀어 주신 험한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엿보지 못하고 오직 받들어 섬기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마땅히 숭고한 기세와 부유한 치적을 쌓아 놀라게 만들어야 하는데 성곽이 수리되지 않고 궁실은 고치지 않았으며 선왕의 해골이 맨 땅에 임시로 누워있고 백성의 집들은 강물에 자주 허물어지니 이것은 대왕이 취할 바가 아닙니다. 도림의 속셈은 계류왕이 토목공사를 하도록 부추겨서 백제가 국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림의 속임수에 넘어간 계류왕은 성을 쌓고 화려한 궁실을 짓는 등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백제의 재정이 바닥나자 도림은 고구려로 도망쳐 장수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얼마 후 장수왕이 군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했지만 백제는 고구려를 막아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죽지세로 진격한 고구려군은 순식간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계류왕은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구려 장수인 걸루에게 붙잡혔는데 그는 원래 백제 사람으로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친 인물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걸루는 왕의 얼굴에 3번 침을 뱉은 다음에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고구려는 고국 원왕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사망했던 수모를 완전히 복수한 셈이었습니다. 계류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자 자동으로 그의 아들 문주가 뒤를 잇게 됩니다. 문주왕은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신라에서 구원병 1만 명을 얻어왔지만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더 이상 한성을 지킬 방법이 없었던 문주왕은 한성을 떠나 웅진으로 도읍지를 옮겼고 백제의 중심지였던 한강 유역은 이제 고구려의 차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앙숙이었던 백제와 신라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힘을 합쳐야 했을 정도로 고구려의 위협은 대단했습니다. 낮의 동맹이라 불리는 신라와 백제 간의 동맹은 433년부터 554년까지 약 120년간 지속됐습니다. 이 동맹 덕분에 두 나라는 고구려의 남진을 가까스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491년, 무려 79년간 고구려를 다스렸던 장수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98세였다고 합니다. 장수왕이 죽자 위나라의 효문 황제도 흰색 관과 배로 만든 옷을 입고 애도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위상은 최절정이어서 위나라가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의 숙소를 정할 때 제 나라의 사신을 첫 번째로 정하고 고구려의 사신을 두 번째로 뒀다고 합니다.